이 저 연구자 교수가 학생들 강의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심규진 교수님 늘 오실 때마다 아주 멋진 책을 한 권씩 갖고 오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K-드라마 윤석열? 네. 이건 언제 쓰신 거예요? 그 제가 계엄 터지고 나서부터 썼던 이제 글들 뭐 언론 매체 기고한 거랑 또 제가 또 SNS에다가 썼던 것들을 예, 좀 다 묶어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4월 초에 그때 좀 탄핵 심판이 미뤄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여론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때 3월 말쯤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그러셨구나. 예, 근데 갑자기 그 헌재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바람에 좀 여기 보면 K-드라마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부제로 계엄에서 탄핵을 거쳐 부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부활했나요? 정치적으로 그런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현실 정치, 제도권 정치에서의 그 뭐 도전과 어떤 뭐 좌절 이런 거를 넘어서서 네. 좀 지지층들한테 그 던진 아젠다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은 정치적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게 뭐 어떤 물리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제도적인 권력에서 감옥에 가서 더 세진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예. 정치인들은.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 보수 우파가 이렇게 싸워야 되고 좀 이렇게 정치 결사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를 최초의 그런 큰 아젠다를 던졌고 네네. 여전히 그 아젠다가 대체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예, 그 정치적으로는 살아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그 대중운동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 정치 드라마를 보면 그 주연은 안 되는데 네. 예, 그 조연들 중에 꼭 그 저 배신자들이 나죠. 악역, 얄미운 빌런 이런 거죠. 그게 우리 네. 자유파가 그게 늘 네. 뒤에서 뒤통수 치고 칼 찌르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좌파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또 좀 이제 유럽의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우파라고 자꾸 기성 그 매체에서 극우라고 낙인을 찍는데 예. 그게 전혀 극우가 아니거든요. 아하.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수 우파의 개념, 자유 우파의 개념이 자꾸 그 문화 전쟁에서 뒤졌던 것은 자꾸 그 좌파들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좌파는 이런 일반적인 서민이라든지 뭐 네. 대중 민중을 위한 것이고 이 보수 우파당은 기득권 엘리트 정당이다. 그 프레임을 쳐가지고서는 맨날 이제 보수 우파가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위축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새로운 우파 바람은 신우파는 하이브리드 우파라고 봐야 돼요. 뭐냐면 이제 우파의 개념이 국민들, 그러니까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세금 내고 국가의 안보와 우리 치안을 걱정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가족의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체 그런 경제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서를 지켜서 우리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길러내고 싶은 사람들의 가치를 이제 보수 우파의 그 정당이 이제 편을 들어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저는 하이브리드 우파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문수 후보님이 부상하게 된 것도 이분이 무슨 뭐 기득권 엘리트로 이렇게 뒷짐지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일선에서 약자들과 또 사회 부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분이시잖아요. 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좀 고초를 겪으실 때 네.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같이 싸워주셨고, 그러니까 약자와 함께하고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보수 우파의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기회주의자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얄미운 감초 같은 그런 빌런, 고약한 빌런들하고 확실하게 좀 결별을 해야겠죠. 그런 정치적 그래요. 동력으로. 그 뭐 오늘은 여러분들 좀 듣기 싫은 이름을 뭐 네.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네. 우선 그 한동훈이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네. 어떻게 기회주의자입니까?
저는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보수적인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약간 그 조국이나 문재인이 하고 있는 좌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그 조국이랑 좀 비슷하네. 너무 비슷하죠. 행태가. 예. 가치관도 비슷하고 뭐 하고 있는 그런 저 정치 아젠다나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 한동훈 씨는 아젠다가 없고 스타일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뭐 정책이나 아젠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팬 서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정치? 그래서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어떤 이제 그 개인적인 구설수라고 해야 되나 논란 같은 것도 조국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아하. 무슨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부도덕함 그리고 뭐 자식 교육을 위해서 뭐 부모가 이렇게 편법을 썼다거나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비스무리한 유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 한동훈 씨는 게 검찰의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적폐라고 했던 정치 검사적인 행태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그 검찰을 동원해 갖고 그거를 지금은 이제 본인을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정치적인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준 윤석열 정권을 몰락시키는데 그런 거를 대동했다가 지금 이재명한테 완전 말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한동훈 씨는 그냥 좌파의 아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좌파의 아류다. 저건 우파도 아니다. 우파도 아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한동훈 똘마니 일당들을 척결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파 안에서 계속 분탕 칠 테니까. 그렇죠. 저는 한동훈이 거의 뭐 이제 이준석 얘기도 하겠지만 거의 뭐 이재명의 최고의 정치적 전략 자산이 아닐까. 예. 뭐 그냥 이렇게 겁만 주고 저기 뭐야 그냥 이용하는 거죠. 트로이의 목마처럼. 왜냐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런 우파 내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뭐 패권을 가지고 본인한테 맞설 만한 체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본인들로서는 일단 약간 일정한 면역 주사 맞듯이 예,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분열하게 놔두는 거죠. 예.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거든 상대방. 아주 분야에. 좋죠. 예. 예. 그럼 이준석이는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애초에 자유우파가 제가 그 뭐 그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한동훈을 이준석으로 대체해야 된 그러니까 이준석의 자리를 한동훈으로 좀 대체를 해보자라는 게 제가 처음에 썼던 책인데 네. 사실 한동훈이 근데 대체하기는커녕 제2의 이준석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한동훈한테 밀려가지고 쫓겨났는데 이준석이 지금 오히려 한동훈이 안에서 분탕을 쳐주니까. 그걸로 더 광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실상 이제 이준석하고 한동훈은 이상하게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가 된 거예요. 안에 있는 트로이의 목마와 이제 밖에 있는 트로이의 목마. 그래서 약간 이제 자꾸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이준석을 이제 욕했던 사람들, 이준석을 쫓아냈던데 일조했던 사람들은 뭐 이준석한테 뭐 인간성이 뭐 어쩌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한테 붙어가지고 이준석이 들어올까봐. 예. 그리고 또 이제 안에서 한동훈을 또 쳐내고 싶은 사람들은 또 밖에 나가서 이준석을 또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약간 이 두 사람이 적대적인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이재명 좋은 일만 시키는. 사실상은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자유우파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지층의 그 지지층이 인정할 수 있고 또 지지층한테 사랑받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지지층들한테 자괴감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리고 좌파 이중대가 되는 이제 그런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들이 다 결집해가지고 겨우 그 108석을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작 12명 되는 그 친한계한테 그냥 당을 다 내준 거잖아요. 권력도 다 내주고 대통령도 다 팔아 넘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이랑 한동훈한테 이제 또 줄을 서겠다라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기회주의자들하고 이참에 정말 과감히 결별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암덩어리에 이제 그 몸이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죠. 네. 제가 대신 대선이 시작될 때 그 다들 이준석 변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해서 네. 제가 그때부터 이준석이는 그냥 놔두는 게 좋다.
그쵸. 괜히 어설프게 단일화 구도를 만들어가다 보면 대치기 당한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뭐 여러 차례 논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말려 들어가 버린 측면이 있어요. 완전 말려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그 김문수 후보님이 이제 사실 저희가 조금 불리했던 게 김문수 후보님이 장관으로 계셨고 네, 네. 그분은 원래 좀 정도를 걷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니 여타의 사람들이 막 대통령 탄핵이 될 거를 막 다 가정하고 막 자기들 세력 불릴 때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홀로 네. 되게 그 중심을 잡아주시느라고 이런 대선에 대해서 그런 정치 공학적인 것을 막 프로그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네, 또 네. 이렇게 이제 지지층들의 그 요구나 이런 거에 부응해서 불려 나오신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준석에 대해서 좀 이제 진심으로만 대하신 거죠. 예. 뭐 여러 지지층들이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학을 뗐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되면은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이 정치공학을 굴릴 때 김문수 후보님이 오히려 정말 그 어른으로서의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이준석이 자기 몸값 올리는데 악용했지. 이용만 하고 그래서 그런 좀 전략이 가동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하고 같이 당무나 정무를 경험해 보신 이제 당의 좀 이렇게 중견 정치인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처음부터 이준석을 많이 지켜보고 당해봤으니까 그 속내를 다 뻔히 아는데 알고 봤더니 이준석 쪽에서 계속 그 당의 어르신들한테 자꾸 전화해서 좀 미디어 나와가지고 단일화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뒤로는 또 막 자기 몸값만 올려가지고 이 저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려고 이재명 좋은 일만 시킨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저희가 너무 시간이 짧았다. 네.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원로 중에서는 손학규 같은데 그렇죠. 이 사람은 한 번 진짜 오지게 대해서 그런지 예. 안 넘어가더라고. 거기다 이낙연 아니 지금 손학규 이낙연 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님 지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산 증인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근데 너무 다들 조금 좀 이렇게 그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 이준석이 어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품어주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좀 개화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어렸을 때 나쁜 짓만 배운 거죠. 이렇게 협잡 이런 것만 정치공학 협잡만 배워서 그 오히려 진심이 있고 되게 애국심이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되게 악용해서 뭐 사기를 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뭐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는 그렇다 치고 아니 홍준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시장하고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사실 저 YS가 영입을 해갖고 그다음에 친이계로 해서 이렇게 약간 실용주의 우파 그리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이제 뭐 현장 중심에 그렇게 1996년 총선에 같이 초선으로 입문했어요. 이게 정치적 동기라고도 할 수 있고 뿌리가 비슷한 점도 많은데 사실 그분들의 어떤 인품이라던가 그 어떤 그 진영에 대한 헌신성이라던가 그 살아온 그 세월에서 이 딱 분기점이 이번에 갈렸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만 아는 사람하고 다 정말 꼿꼿하게 그냥 진영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하고 그게 너무 이제 그 종이의 뭐 양면 같지만 너무 다른 걸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인문만 같이 한 거야. 네, 인문만 같이 했는데 다 달라, 처음부터 캐릭터가 끝까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한 분은 되게 막 자기 이득만 쫓아가지고 그때 조변 섞게 하신 분이고 약간 이분은 이제 꿋꿋하게 자기의 그 신념을 지키신 분 해서 지금 이제 당이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진영도 굉장히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 분이 남아 계신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은 막 그 지금까지 보면은 뭐 영화란 영화는 다 누렸잖아요. 당 대표도 하고 뭐 지사도 했지. 근데 지는 당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네. 그런데 약간 막 그 저주만 늘어놓고 그러니까 약간 집안으로 치면은 재산 다 말아먹은 첫째 아들이 그냥 튀어나간 땅 문서 팔고 그냥 튀어버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님은 정말 구박만 받고 천덕꾸러기 신세 됐던 둘째 아들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막 노점상 하면서 막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다가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나서가지고 약간 효도하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나이로 따지면 김문수가 첫째 아들. 그렇죠.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누렸잖아요. 누리기는 훨씬 많이 누렸지.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엄청 많이 당 대표 2번에 원내 대표에 대통령 후보에
오선 의원의 그러니까 땡깡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고. 그리고 자꾸. 경남도 네. 지사의 뭐 대구 이 홍준표는 저 백수 됐던 적이 거의 없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맨날 또 밖에 나갔다가 더 몸값 높여가지고 들어오고. 근데 음. 자기를 그렇게 우쭈쭈 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허. 땡깡 부리는 큰아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면서 저주하고 나는 이 집안에서 받은 거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랑 여러 가지로 뭐 캐릭터상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래요. 자, 교수님. 네. 지금 저 국민의힘을 어이할고 네. 다들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좀 네. 제대로 그 기회주의적인 속성과 좀 결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김상옥 같은 사람이 저 민주당 건너가가지고 이제 107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특검이랑 뭐 해가지고 김예지 뭐 안철수 등등해서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뭐 이런 다섯. 골수 그 한동훈 지지 그 세력들이 네. 뭐 특검법 3법을 세 개 전부 다 찬성했어요. 전부 찬성해가지고 네. 또 22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국민의힘은 뭐 식물정당이나 마찬가지고 지지층들한테도 이렇게 혐오를 받는 정당이 뭘 정치적인 그런 세력으로서 기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정말 확실한 아젠다와 노선 투쟁을 벌여가지고 제대로 이게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그런 그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정풍하지 않으면은 이 당은 지지층에게도 결국 버림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작 뭐 10대 명 되는 한줌 세력이 지금 이 당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구조는 자꾸 그 사람들이 그 기득권 엘리트 막 자기들이 마음에 들고 고분고분한 사람들 간택하는 방식으로 권력이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위에서 자꾸 이렇게 낙점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권력의 왜곡 현상과 누수 현상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이제 정풍 운동을 해갖고 당원들이 이제 공천권을 갖는 약간 이제 미국식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풍운동은 어쨌든 당을 고쳐 쓰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게 그냥 갖다 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더 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저는 좌파들도 이렇게 보면은 노무현 사후에 거기서도 보면은 그 외곽에서의 압력이 자꾸 이제 원내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보다는 좀 순한 맛이지만 금쪽이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손학규, 안철수 뭐 박지원 맨날 뭐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솎아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자기들의 노선 그러니까 완전 뭐 지금 나라를 뭐 베네수엘라 방향으로 지금 망가뜨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확실한 방향성이라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맹탕에다가 그 좌파들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정당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끌려가고 투항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는 당도 저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길로 그 지지층이나 이 당원들을 끌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그 저는 장외 세력과 또 원내에서 이게 계속 그 균형 서로 견제하고 또 균형을 이루면서 그런 개혁이 저 안과 밖에서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번에 탄핵 사태 때도 제가 이제 어제 그 박종진 그 앵커님하고 또 방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역사상 그렇게 원외 세력들이 뭔가 존재감을 나타낸 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탄핵 사태 그래요, 때.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그 원외에 계셨다라는 분들이 이제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언제 우리도 뭐 배지 달아보나 그 윗사람들한테 뭐 약간 굽신굽신하면서 이쁨만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좀 처음으로 지금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이 보수 우파에도 제가 뭐 디지털 의병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한 거를 하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장외 조직들 그리고 청년 조직들이 이렇게 해서 풀뿌리 대중운동으로 좀 체질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개혁당은 어떤 사례인가요? 그 영국 개혁당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요. 이제 브렉시트를 이제 그 영국 을 비롯해서 유럽의 지금 우파 의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반난민이고
반세금, 반조세, 반난민, 반조세, 반EU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그때도 세대 간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노년층이 정통적인 이제 보수층이 브렉시트, 그러니까 EU 탈퇴를 이제 지지했고, 젊은층이나 이제 이민자 그룹들은 이제 그 EU 중심을 했었는데 브렉시트가 되고 나서 이제 뭐 되게 사회 경제가 더 안 좋아졌다, 혼란한다 그래가지고 이 보수당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브렉시트 의제로 기존 보수가 쪼개졌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새로운 우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더 친노동적이고 그다음에 친비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골 그리고 친노동, 그러니까 블루칼라, 그러니까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국가 우선 정책, 그다음에 국민 우선 정책이 지금 우파를 끌고 가고 있는 견인하는 그런 동력인데, 이제 영국 개혁당이 그래가지고 기존 노동당, 그러니까 노동당의 지지층을 다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당이 이제 그 의회를 차지했던 곳에서 지방 의회를 다 석권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기존의 노동당이 이제 그 진보좌파의 대표 정당이었는데 그쪽도 분할을 해가지고 자유민주당이라 그래서 완전 강남좌파식의 기득권 엘리트 보수당이 하나 이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층 베이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민노총 같은 그런 계열의 정당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개혁당으로 갔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이제 기성 매체에서는 극우라고 자꾸 하는 거죠. 반난민이라는 이유로 반난민 반이유.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 영국 개혁당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 또 약간 뭐 영국판 트럼프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엘리트 그런 뭐 관료 출신이 아니라 18살 때부터 증권 트레이더로 현장 그 실물 경제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끌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기성 질서가 그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형상도 그렇죠. 그 기존의 월스트리트 중심의 또는 아이비리그 중심의 그렇죠. 또는 워싱턴 정가 중심의 또는 기성 언론 중심의 그 수백 년, 100여 년 이상 내려온 미국의 기성 정치 권력,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명하신 영국의 브렉시트를 중심으로 완전히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다 지금 분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파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은 당연히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 자유파 세력의 좀 진보와 진화의 한 그 진통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마무리로 지금 많은 정말 답답함 속에 쌓여 있는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너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그 대외적인 정세에 항상 많은 이제 종속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불고 있고 왜 우파의 가치가 다시 이제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우파가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풍 운동도 이제 현실 정치 개혁에 있어서 큰 거지만 좀 보수 우파가 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그 건국과 산업화와 선진화의 주역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다시 되찾으려면 역사 전쟁, 문화 전쟁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그 정교조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위기 상황에 초심을 갖고 우파의 그런 철학과 이념부터 먼저 파운데이션부터 이렇게 길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에서는 이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 이른바 자유파란 단어도 우리가 쓰기 전인데 보수라고 다 썼을 때 보수라는 이름도 막 보수 스스로 막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세월이었는데, 이번에 탄핵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유파 진영 중에 자존감을 잃어버렸다는 분들은 안 계세요. 실망과 충격, 또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그런 분들은 계시지만 나 자유파 이제 안 할래, 이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계몽됐다는
이 2030 청년 세대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점에서 우리 신규진 교수가 진단하고 제시한 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자유파의 가장 그 펀더멘탈한 철학과 가치가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정치 질서의 재편을 네, 네, 네. 올바른 방향 속에서 그쵸. 우리가 네. 이끌어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좀 이렇게 이제 마드리드에 있다 보니까 네. 좀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도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 아, 채널에도 관심을 유튜브? 가졌습니다. 네. 신규진 신규진 TV? 교수. 네, 네. 신규진 TV? 네. 제가 그 타이틀을 국민 스피커라고 했거든요. 국민 그래서 스피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파나 어떤 특정 세력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라가 터지는 분통 터지는 우파 선생님들의 좀 마음을 대변해서 하는 방송 하나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아주 잘 이름을 네이밍 잘하셨네요. 국민 네. 스피커 신규진 교수 유튜브.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아니야. 우파 시민들이 또 지금 우파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된 정론을 안 해주니까 너무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 우리 신규진 교수 스페인에서 활동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여름 방학 기간이라 이제 들어오신 거고요. 8월 말에 나가신 이후에도 스페인에서 계속 마드리드에서 이 유튜브는 할 겁니다. 국민 스피커 신규진 TV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K드라마 윤석열이라는 책도 함께 좀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